북한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가 10년간 빙판을 달려온 끝에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승선을 2바퀴 앞두고 넘어진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기록이 아니라 조용히 사라진 선배의 얼굴이었습니다. 평양에는 2살짜리 딸과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귀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평안북도 신의주였습니다. 압록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남중동이라는 동네였는데 강 너머 중국 단둥의 불빛이 밤마다 반짝거렸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그냥 예쁜 풍경인 줄만 알았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저를 손짓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제가 6살 때 탄광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는데 배급으로 받은 강냉이 가루로 범벅을 만들어 드시면서도 늘 저희 밥그릇에 먼저 퍼주셨습니다. 강냉이 범벅이 뭔지 아시겠어요? 옥수수 가루를 물에 끓인 건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 죽 같은 건데 그보다도 훨씬 묽고 맛이 없습니다. 그걸 하루에 2끼 먹으면 그나마 형편이 나은 집이었어요. 그 시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도 1990년대 들어서면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탕 한 알 못 먹는 시절이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겨울이 되면 아이들은 꽁꽁 언 압록강 지류에서 썰매를 타고 놀았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얼음 위에서는 다 평등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놀다가 체육단 선생님 눈에 띄었습니다. 12살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어머니를 찾아오셔서 이 아이 빙판 재능이 있습니다. 조선체육단에 보내시오 하셨을 때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그러다 눈물을 닦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배부르게 먹이고 싶어도 먹이지 못했던 아들이 국가에서 먹여 살려준다는 말이 얼마나 고마우셨겠습니까? 어르신들, 가난한 집 어머니 마음이라는 게 남북이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처음 평양에 갔을 때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가 아껴두신 하얀 셔츠를 입혀주시며 명철아,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해라. 어머니 걱정은 말고 하셨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어머니 모습을 보며 저는 차마 울지도 못했습니다. 사내 자식이 울면 안 된다고 이를 꽉 물었지요. 평양역에 내려서 처음 본 거리는 신의주에서 자란 저에게는 딴 세상이었습니다. 체육단 기숙사에 들어갔더니 저녁상에 흰쌀밥이 나왔습니다. 흰쌀밥을요. 강냉이 범벅만 먹던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이 밥을 어머니께도 드리고 싶다고. 빙상부에 들어가 쇼트트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번이고 넘어졌습니다. 낡은 빙판에 날이 걸려 무릎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넘어질 때마다 어머니 얼굴을 생각하며 일어났습니다. 국가에서 밥 주고 훈련복 주고 스케이트까지 줬는데 못하면 그 모든 게 사라지니까요. 그렇게 저는 당과 수령님이 길러준 선수가 되어갔습니다. 의심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그 체제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보내준 그 믿음만큼 저도 체제를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선수 생활 10년이 지나면서 저는 국가대표 주전 자리를 꿰찼습니다. 25살이 됐을 때 드디어 올림픽 출전 후보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감독이 불러서 리명철 동무 이번 대회는 반드시 메달을 따야 하오 할 때 저는 가슴이 터질 듯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께 편지를 보냈더니 어머니는 답장에 명철아, 어머니는 내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쓰셨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들, 기쁨이 크면 두려움도 그만큼 커지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 무렵 저는 처음으로 무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보다 5살 위이던 선배 최동무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 빙상부에서 제일 잘 달리던 분이었습니다. 기술도 좋고 후배들한테 늘 먼저 손을 내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국제대회에서 결승선을 한 발 앞두고 넘어졌습니다. 메달을 따지 못한 겁니다. 귀국하고 며칠 뒤 최동무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몸이 안 좋아서 쉬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배가 제 귀에 바짝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명철아, 최동무 함경도 관리소로 갔다. 입 다물고 있어. 관리소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입니다. 동네 이장님이 시키는 대로 안 했다고 마을 전체가 벌 받는 것처럼 북한에선 성적이 나쁜 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멀쩡하게 웃으며 라면을 나눠 먹던 최동무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면 손이 떨렸습니다. 6.25 때 피난 다니던 어르신들이 전쟁통에 사람이 없어지는 건 일상이었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전쟁도 아닌 시대의 경기에 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사라지는 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그 얘기를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훈련장에서 모두들 최동무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인 양 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스케이트날을 갈면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나를 갈면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달릴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체육단 기숙사 창문 너머로 평양 시내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달려온 이 빙판이 어쩌면 나를 가두는 빙판인지도 모른다. 아내와 막 결혼한 지 1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아내 뱃속에는 우리 딸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더욱 선명하게 가슴을 조여들었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체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건 그 자체가 이미 다른 세계를 보기 시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는 닫히지 않을 문이었습니다. 2011년 1월,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 쇼트트랙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대표단과 함께 북경을 경유했습니다. 그 대회가 제 인생의 마지막 경기가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팀이 출전한 종목은 남자 5000m 계주였습니다. 나흘 전부터 연습을 했고 저는 컨디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빙판을 달렸는데 결승선까지 불과 2바퀴를 남기고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선수와 코너에서 엉키면서 제가 넘어진 겁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순간적인 판단 착오였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팀 전체가 실격 처리를 받았습니다. 심판 판정이 나오던 그 순간 빙판 위에서 일어서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중석 함성도 동료들의 외침도 아무것도. 그냥 조용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숙소로 돌아와 저는 혼자 욕실에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최동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사라졌던 그 선배. 그 선배가 실격된 경기에서 한 발 앞두고 넘어졌을 때 빙판에서 일어서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때서야 그 사람의 심정을 알 것 같았습니다. 지도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명철 동무, 귀국 후 총화가 있을 것이요. 총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모두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아 비판을 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자기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총화 뒤에 뭐가 오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IMF 때 사업 망했다고 가족한테 죄인처럼 지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그건 부끄럽고 힘든 일이지 목숨이 걸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에선 이게 목숨이 걸립니다. 성적이 곧 충성심이고 충성심이 모자라면 반역자가 되는 나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우리 딸아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딸은 갓 2돌이 됐을 때였습니다. 걸음마를 막 뗀 아이였습니다. 뒤뚱거리며 아빠하고 달려오던 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내가 수용소에 들어가면 그 아이도 연좌제로 피해를 입습니다. 북한에선 죄인의 자식도 죄인이 되거든요. 아내에게 조용히 전화를 했습니다. 평양 집에 있던 아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만 듣고도 무슨 일인지 짐작했는지 명철 씨, 괜찮아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응, 괜찮아 하고 짧게 끊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이쪽 삶을 끝낼 생각을 했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 끝내버릴 생각을요. 그만큼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한테 아버지 없는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절망 끝에서 다른 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서 탈출하는 것, 그것만이 남은 길이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사흘 뒤가 귀국날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북경 숙소에서 처음으로 몰래 외부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대표단 감시가 삼엄했기 때문에 혼자 나다니는 건 불가능했는데 마침 지도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숙소 근처 상점에 들렀다가 조선족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말투를 알아보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요? 저는 신의주라고 했고 그분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지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도망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북한에서 탈출한다는 건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겁니다. 여동생을 두고 가는 겁니다. 평생 살아온 고향 땅을 영영 뒤로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하시면 저는 못 떠났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만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 용서하세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된장국 한 그릇이 그렇게도 그립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 여기 있으면 손녀를 못 지켜요. 어머니 손녀딸 꼭 데리고 살아서 자유로운 데서 키우겠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눈물이 이불을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여보, 내 말 잘 들어요. 나 귀국 안 할 거야. 당신 딸 데리고 신의주로 가요. 거기서 강 건너는 사람 알아봐요.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아내는 처음에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뒤에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대단했습니다. 겨우 2살짜리 딸을 등에 업고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가서 브로커를 직접 찾아다녔으니까요. 당시 탈북 브로커라는 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 도와주던 분들처럼 목숨 걸고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때 장만했던 금반지, 금가락지를 다 팔았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흘 사이에 브로커와 연결됐고 출국 이틀 전 밤에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짐은 스케이트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선수 생활 10년의 흔적이 담긴 그 가방 하나. 체육단 복장 안에 감춰둔 작은 돈 봉투. 그게 전부였습니다. 북경 거리를 걷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올 것 같아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웃고 가게에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평범한 저녁거리였는데 저는 그게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두려움과 자유가 동시에 몸속에서 충돌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된 겁니다. 아내와 딸이 압록 강변에 도착한 건 제가 북경 숙소를 빠져나온 이틀 뒤였습니다. 브로커는 신의주 외곽 어느 농가에서 저와 아내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딸을 안고 들어오던 그 순간 저는 아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열흘 사이에 눈 주변이 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알아보고 아빠하고 팔을 벌렸는데 그 목소리에 저는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울면 안 돼요. 조용히 해야 해요. 브로커가 낮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강을 건너기로 한 날은 1월 하순이었습니다. 압록강이 꽁꽁 얼어있는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강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고 순찰대가 교대하는 틈새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스케이트 가방을 등에 짊어졌습니다. 아내는 딸을 두꺼운 솜니불로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가 소리내면 다 죽어요. 절대 울면 안 돼요. 브로커의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2살짜리 아이한테 소리 내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품에서 눈만 껌뻑이던 딸아이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면서 그날 밤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어린아이가 부모의 두려움을 느끼는 건지 그 밤 그 아이는 신기하게도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3명이서 가장 얼음이 두꺼운 지점을 찾아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브로커가 먼저 걸으며 발로 얼음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고 뒤를 따랐습니다. 바람이 칼같이 불었습니다. 영하 20도는 됐을 겁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 하나하나가 총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저 멀리 강변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브로커가 엎드려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내가 딸을 꼭 안은 채로요. 얼음이 얼굴에 닿을 때의 그 차가움이란 스케이트 날이 살을 베는 것보다 더 시렸습니다. 손전등이 우리 쪽을 지나쳐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지금이에요. 뛰어요. 저는 아내 손을 붙들고 뛰었습니다. 등에 짊어진 스케이트 가방이 흔들렸습니다. 10년 동안 빙판을 달려온 발이 이날만큼은 제대로 써먹었습니다. 아내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달렸습니다. 딸아이는 아내 가슴에 꼭 안겨 눈만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강을 다 건너고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우리 살았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꼭 살겠습니다. 브로커가 제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움직여요. 살아남은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중국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탈북자한테 중국 땅은 자유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브로커가 데려간 곳은 단둥 외곽의 조선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창고 같은 방에 우리 셋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틀은 거기 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딸아이는 낯선 냄새가 싫었는지 보채기 시작했는데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아내가 젖을 물리며 달랬습니다. 눈물이 자꾸 나오는 걸 아내는 딸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 식당 주인이신 분이 밤에 몰래 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따뜻한 쌀밥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어쩌겠어요. 내 부모님도 조선 사람인데.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지금도 그 아주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르신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국경을 넘어서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뒤 몇 달 동안 우리는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며 숨었습니다. 저는 조선족 식당에서 주방 일을 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설거지하고 솥 닦는 일이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였던 몸이 기름때 속에서 쇠수세미를 잡았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딸아이를 먹일 수 있었으니까요. 제일 무서운 건 공안이었습니다.
중국 경찰이지요. 탈북자를 잡아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뉴스에서 단속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바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딸아이가 겨우 2살이라 그나마 덜 눈에 띄었는데 아이가 한국어로 아빠를 부르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까봐 항상 조마조마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선교사님이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리 선생, 이 길은 매우 험합니다. 고비마다 두려우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딸아이 얼굴을 보세요. 그 말씀 하나만 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미얀마 국경을 넘는 일은 중국 압록강과는 또 달랐습니다. 중국에서 미얀마로 가는 국경지대는 산이 험하고 열대 밀림이 우거진 곳입니다. 우리 안내인은 현지 사람이었는데 말이 전혀 안 통했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딸아이를 제가 업었습니다. 아내가 짐을 들었습니다. 비가 오다 그쳤다 하는 날씨에 산길을 10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운동선수였으니 그나마 버텼는데 아내가 걱정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던 사람이 밀림 산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발에 물집이 터져도 괜찮아요 하며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여자한테 정말 많은 걸 빚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실수로 시작된 도망길에 아내와 딸을 끌어들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걸음마다 함께 무거웠습니다. 심사를 기다리는 몇 주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숙소는 있었지만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열이 나서 밤새 온몸을 닦아주던 날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였으면 약 한 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을 텐데 여기선 의사가 와서 봐주고 약을 줬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내가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드디어 통보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출국이 허가됐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권을 받아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스케이트날을 새로 받았을 때보다 더. 국가대표 선발 통보를 받았을 때보다 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 중국 땅이 있고 그 너머에 북쪽 땅이 있을 겁니다. 거기 어머니가 계십니다. 여동생이 있습니다. 엄마, 우리 간다. 딸아이가 비행기 창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2살짜리가 뭔 영문을 알겠습니까만 그 말이 어찌나 가슴을 때리던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한국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달 뒤 저를 도와준 분을 통해 태릉선 수촌을 견학하게 됐습니다. 쇼트트랙 훈련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이 멈췄습니다. 빙판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불리한 조건에서 달렸던 거지. 억울하다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 그 빙판에서 국가대표까지 됐네. 어른들이 뭐든 불편한 환경에서 자란 놈이 더 강하다고 하시잖습니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10년이 훌쩍 넘게 살았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됐고 한국말을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때론 딸아이가 아빠, 북한은 어때? 하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쁜 곳이라고만 하기도 그렇고 좋은 곳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아빠 고향이야 하고 끝냅니다. 어머니는 아직 북에 계십니다.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올해로 제가 떠난 지 13년째인데 어머니가 살아계신지조차 모릅니다. 어머니가 지금 뭘 드시고 계실지, 추운 겨울은 잘 나셨는지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통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 한 번만 더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국 한 그릇만 먹을 수 있다면 그거 하나면 됩니다. 북한에 계신 여러분의 가족분들도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도 언젠가는 자유로운 하늘 아래 설 수 있기를 이 자리에서 간절히 빕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